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교수가 한국 철도는 고작 40년짜리 라며 한국을 조롱하자 그 순간 하버드 교통공학과 교수가 믿기 힘든 폭탄 선언을 터뜨렸고 일본 교수는 굳게 입을 다문 채 할 말을 잃었고 강의실은 그야말로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이 하버드 교수의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하버드 교통공학과 교수 리처드 맥스웰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하기 전까지 저는 한국을 철저히 무시했었습니다. 미국, 특히 뉴욕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죠. 그런 생각은 제 머릿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버드 국제교통 세미나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이요? 지하철 몇 개 설치했다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뉴욕이 세계 최고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와 400개가 넘는 역, 이보다 더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말에 강의실 앞자리에 앉아있던 도쿄대학의 다카하시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교통 시스템을 따라가기도 버거울 겁니다. 우리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열차 시스템을 자랑하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의실 뒤편에서 한 학생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한국인 교환학생 이지훈이었죠. 이지훈은 평소에는 조용한 편이었기에 더욱 의외였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지훈 학생. 이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진짜 어떤지는 직접 가보시고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 교수님은 한국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분명 도전적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예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학생이 세계적인 교통공학 석학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니까요. 이지훈의 단호한 눈빛에 저는 당황했지만 금방 마음을 추스르고 웃음으로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래요? 그럼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가보도록 하죠. 하지만 이지훈의 도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저에게 서울교통공사의 공식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뉴욕 교통국에서도 한국의 시스템을 연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제가 한국을 방문해 교통 시스템에 대해 자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뉴욕과 비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학생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차원에서 수락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 방문이 제 인생과 교통공학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직원들은 친절했으며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경험은 서울 지하철에 발을 들이면서 시작됐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저는 서울교통공사의 민수 과장의 안내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진정한 충격에 빠졌죠. 이건 뭐지? 눈앞에 펼쳐진 건 뉴욕에서는 꿈도 못 꿀 완벽한 스크린도어였습니다. 처음에는 놀이공원 입장 부스 정도를 상상했는데 바닥부터 천장까지 꽉 막힌 고급 유리무늬 열차가 도착할 때만 열리는 모습을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맥스웰 교수님, 괜찮으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민수 과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스크린도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정말 모든 역에 이런 게 설치되어 있나요? 민수 과장은 자부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울 지하철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때 제 머릿속에 뉴욕 지하철에서 매년 발생하는 사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서브웨이 푸싱이라 불리는 사람을 선로로 밀어넣는 끔찍한 사고가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는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민수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브웨이 푸싱 사고요? 한국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스크린도어 덕분이죠.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라 자부하는 뉴욕에서조차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은 이미 완벽하게 해결해 놓았으니까요. 게다가 놀라운 것은 스크린도어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내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고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제공되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까지 호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죠. 교수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민수 과장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제 고정관념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열차에 올라타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열차는 전자표지판으로 다음 역과 환승 정보를 보여줄 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까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4가지 언어로 말이죠. 첫날의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좀 더 자세히 서울 지하철 시스템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러시아워를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뉴욕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전 8시, 저는 2호선 강남역에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역은 출근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혼잡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승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내린 후에 타는 기본적인 질서가 자연스럽게 지켜지고 있었죠. 열차에 타자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임산부석이라는 특별한 좌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 자리가 실제로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미국에서는 노약자석이 있어도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규제가 있나요? 민수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 그냥 문화입니다.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모두가 생각하죠. 그 순간 제 앞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열차에 탔고 이미 모든 임산부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반석에 앉아있던 미국인이 아닌 듯한 작은 소녀가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임산부에게 양보했습니다. 민수 과장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 아이는 한나예요. 한국인 아빠와 외국인 엄마를 둔 다문화 가정의 아이죠. 한나는 밝게 웃으며 임산부에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아줌마. 임산부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자리에 앉았고 저는 호기심에 한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한나. 왜 자리를 양보했니? 이미 임산부석이 비어 있었는데. 한나는 순수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족처럼 서로 도와야 한대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도와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미국은 과연 이런 문화가 가능할까? 뉴욕 지하철에서는 자리 양보가 놀라운 일로 여겨지고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말이죠.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저는 더 많은 배려의 문화를 목격했습니다.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들,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는 시민들,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하게 유지되는 공공장소. 이 모든 것이 규제나 감시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며칠간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저는 완벽한 시스템과 시민의식에 압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설의 차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점점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우선 서울 지하철의 기술적인 면에서 뉴욕과의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역사 내부의 깔끔한 시설, 초 단위로 정확한 열차 운행, 터널 안에서도 끊기지 않는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가 교통공학 교수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민수 과장님, 지하철 운행 정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평균 10초 이내입니다. 30초 이상 지연되면 큰 문제로 간주하죠.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뉴욕에서는 5분 지연도 정시 운행으로 간주되니까요. 게다가 뉴욕의 지하철은 종종 10분, 20분씩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놀라웠던 것은 환승 시스템이었습니다. 서울의 환승은 대부분 같은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거나 짧은 거리를 걸어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뉴욕에서는 환승을 위해 긴 통로를 걷거나 때로는 밖으로 나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 경우도 있었죠. 한국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민수 과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승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니까요. 특히 감명 깊었던 것은 분실물 센터였습니다. 분실물 센터에 방문했을 때 저는 놀랍게도 사람들의 물건이 거의 대부분 주인을 찾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실물 회수율이 80%를 넘습니다. 민수 과장의 말에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뉴욕에서는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거의 포기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회수율은 30%도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서울 지하철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이었습니다. 스크린도어뿐만 아니라 역사 곳곳에 설치된 비상 전화기와 소화기, 그리고 모든 역에 배치된 안전요원들. 이 모든 것이 승객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죠. 민수 과장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뉴욕 지하철과 서울 지하철은 그야말로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히 시설이나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교통 시스템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출국 직전 날, 저는 마지막으로 강남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몇 가지 추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강남역 분실물센터에서 저는 뜻밖의 인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분실물센터 앞에는 귀여운 토끼 인형을 꼭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지하철에서 만났던 소녀, 한나였습니다. 안녕, 한나.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나는 저를 알아보고 밝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또 만났네요. 저는 그녀가 안고 있는 인형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 인형, 여기서 찾은 거니?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지하철에서 잃어버렸는데 오늘 찾았어요. 엄마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 찾았어요. 그 순간 저는 뉴욕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뉴욕에서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린다면 대부분은 그걸 다시 보지 못할 겁니다. 특히 아이의 장난감이라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테니까요. 한나는 제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기선 잃어버린 물건을 꼭 찾을 수 있어요. 대단하죠? 한국 사람들은 착하니까요. 그 순간 민수 과장이 나타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맥스웰 교수님 놀라셨죠? 한국의 분실물 회수율이 80%입니다. 서로를 가족처럼 배려하는 시민들 덕분이지요. 한나의 맑은 눈과 민수 과장의 자부심 어린 말에 저는 한국에 대한 진짜 존경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만든 놀라운 시스템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분실물을 찾아주신 직원분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 과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사실 직원이 찾아준 게 아닙니다. 다른 승객이 인형을 발견하고 역무원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 일이 매일 수백 건씩 일어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단순히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신뢰와 배려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공장소를 이용했고 그것이 세계 최고의 지하철 시스템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힘이었습니다. 한나는 곧 엄마의 부름을 받고 떠났지만 그녀의 밝은 미소와 순수한 믿음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세계와 나누어야겠다고 말이죠. 하버드로 돌아가기 직전 저는 도쿄대학 교통팀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비교하는 3국 공동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화상회의가 시작되자 일본 측 대표인 다카하시 교수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맥스웰 교수님, 한국의 시스템이 일본보다 뛰어나다는 말, 진심입니까?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저는 이미 예상했던 질문이었기에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님, 제 말은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물론 일본의 시스템도 훌륭합니다만 한국은 더 나아가 있어요. 이 말에 다카하시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일본의 철도 시스템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겨우 40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저는 침착하게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의 기술과 서비스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승객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중요하죠. 이미 한국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진이나 재난 상황에도 완벽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일본이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재난 대응 시스템은 일본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본 재난 대비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역사에 설치된 지진 감지기, 자동 대피 안내 시스템, 그리고 산소 마스크까지. 이런 준비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다카하시 교수의 동료인 사토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국의 시스템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특히 스크린도어와 재난 대응 시스템 부분에서 말이죠. 이 말에 다카하시 교수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의는 세 나라가 서로의 장점을 배워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자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수 과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일본과 한국은 예민한 역사적 관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한국의 시스템을 과소평가했었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철학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교통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하철은 그 나라 사람들의 배려와 효율성, 그리고 혁신을 향한 열정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한국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학과장의 제안으로 교통공학과 학생들뿐 아니라 도시계획, 사회학, 심지어 행정학과 학생들까지 참석하는 대규모 강연이 되었습니다. 강의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고 심지어 서 있는 사람들까지 있었죠. 여러분, 오늘 저는 제 교통공학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강연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서울 지하철의 다양한 모습들이 슬라이드로 나타났습니다. 스크린도어부터 분실물 센터까지 제가 경험한 모든 놀라운 시설과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질서의식과 배려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이 한국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솔직히 답했습니다. 어쩌면 100년은 걸릴 겁니다.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가 달라야 하니까요. 우리는 개인주의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한국처럼 공동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학생이 또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한국 같은 나라를 개발도상국이라고 무시하는 태도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둘째로 공공 시스템을 단순히 서비스가 아닌 공동체의 자산으로 생각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교통공학과 학과장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리처드, 뉴욕 교통국에서 당신의 보고서를 보고 크게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국의 시스템을 참고해 뉴욕 지하철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어 하는군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제 연구가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강연장을 나서는데 다카하시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쿄에서 특별히 이 강연을 듣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님,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을 이제 인정합니다. 일본도 한국을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곧 일본 한국 미국 3국 공동 교통 시스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세 나라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학생 이지훈이 미소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을 한국으로 보낸 게 잘한 일이었네요.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였어. 한국을 방문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뉴욕 지하철 개선 자문위원회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 한국 지하철 연구 보고서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뉴욕시는 실제로 몇 가지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뉴욕 교통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어떻게 뉴욕에 적용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맥스웰 교수님, 스크린도어 설치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교통국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성공한 이유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배려 문화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홀로 뉴욕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것들이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지저분한 열차, 불친절한 승객들, 예측할 수 없는 열차 도착 시간들이 이제는 고쳐야 할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때 제 앞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특별한 일로 여겼을 장면이었지만 이번엔 희망의 씨앗처럼 느껴졌습니다. 변화는 이미 조금씩 시작되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기나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수신인은 한국의 민수 과장과 학생 이지훈이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시작된 변화의 움직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빽빽하게 늘어선 뉴욕의 마천루들 사이로 달이 보였습니다. 문득 서울의 밤하늘이 떠올랐고 곧이어 강남역에서 만났던 한나의 순수한 미소가 생각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한국이야말로 세계가 배워야 할 미래였다. 며칠 후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놀랍게도 이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뉴욕과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민수 과장님이 곧 뉴욕을 방문하실 예정이에요. 저는 기쁨에 넘쳐 그를 연구실로 맞이했습니다. 저희는 밤늦게까지 한국과 미국의 교통 시스템,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경험을 통해 미국도 세계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요. 변화는 천천히 오겠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모든 나라의 교통 시스템이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고 무엇보다 더 인간적이 될 것입니다. 한국 지하철을 통해 저는 단순한 교통 시스템을 넘어 한 사회의 문화와 가치,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 음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